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금부터 통합경영이론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영이론 바로 보기가 되겠습니다. 통합경영이론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경영이론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제시되고 있는 그 많은 이론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를 해서 우리 조직의 최적의 적합한 경영이론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을 하고 또 조합을 해나가는, 정확히 말하면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경영을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영이론, 기존의 경영이론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체 맥락을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해 속에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경영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잘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경영이라는 것이 조직의 운영에 대한 그런 그 학문이지 않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크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고객들로부터 선택이 되어져서 고객이 그 대가로 돈을 지불을 하는,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금 기존의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어서 또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받고, 그래서 또 돈을 받아서 조직이 생존하고 발전하고 그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조직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전환을 거쳐 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직은 어떤 대응을 했고, 그리고 그 대응의 과정에서 어떤 이론들이 유행이 되고 부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회 경제적인 어떤 큰 전환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야기될 때는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가 어떤 큰 변곡점, 전환점이라고 서로 이해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1차 산업혁명이 있고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1780년대 정도가 됩니다. 전기기관이 만들어짐으로써 기존의 수작업으로 생산하던 그 기반이 이제 기계화가 됩니다. 기계화가 되면 훨씬 더 많은 대량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생산도, 그런 물건을 생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마차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이동할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대량의 것들을 이동할 수도 있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도 있죠. 그런 전반적인 어떤 사회가 기계화로 진보가 되는, 전진을 하는 그런 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죠. 이게 1870년대쯤 되시는데, 전기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주변에서 접하고 있는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각종 전기 제품들, 전자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기관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생산의 수단이 수작업에서 어떤 기계화로 전환된 거라면, 전기가 되면서 물론 생산 그 시설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큰 획기적인 진보가 일어났지만
동시에 소비자의 그 수요가 되는 그 제품들조차도 엄청나게 큰 이제 폭발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기존의 전기기관은 그냥 단순 생산 시설이었다면 이제 전기로 인한 그런 그 사회 경제적인 여파는 이제 그 제품에까지 이제 엄청난 어떤 변화가 이제 초래된 것이죠. 3차는 PC나 인터넷. 이게 196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죠. PC나 인터넷이 되면 기존의 전기까지는 뭔가 물리적인 어떤 쪽에 큰 변화라면 PC나 인터넷이 되면서 이제는 공간적인 제약이 이제 사라지는 그 연결 사회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고객이 기업에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기존에는 경영자가 경영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고객은 소비자로서 그 제품을 선택하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PC나 인터넷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수준을 넘어서 말하자면 이해관계자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참여의 과정이 됩니다. 동시에 IT화가 되는 거죠. IT라는 것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IT화가 되면서 기존의 이 부분이 기계화라면 이쪽부터는 전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산화는 바로 데이터 기반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빨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연결과 엄청난 처리 속도,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3차 산업혁명이 일으킨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리적인 공간을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 실시간화되는 사회가 이런 이제 어떤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3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가치. 기존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 이 가치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유형의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비스라는 무형도 있었지만, 그런 거는 단순하게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3차 산업혁명부터는 무형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이제 서서히 제품화가 되는, 그러니까 소비가 되고 돈으로서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아는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SNS나 그다음에 무슨 클라우드 같은 이런 이제 시대죠. 여기의 핵심은 초연결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실시간 상호작용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 기반의 전산 처리가 굉장히 빨라져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또 AI로 그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어져서 어떤 양적인 그런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런 양적인 어떤 변화가 급격하게 이제 실시간 상호작용이라는 초연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기계들 간의 연결, 그리고 그 기계들이 기존에는 데이터 기반의 전산 처리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였다면, 이제는 빅데이터 기반의 AI로 인해서 기계가 스스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치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지금 내가 눈을 깜빡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처리를 해서 저 사람이 지금 물이 먹고 싶구나, 혹은 면도기가 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캐치해서 뭔가 판매를 하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자라라든지 아니면 유니클로 이런 회사들이 보면 엄청나게 빨리 고객 요구를 반영해서 상품을 제시하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 아무리 빨리 제시를 하더라도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가치 제공이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실시간으로 가치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선 게 3차라면, 이제 4차는 시간적인 한계도 이제 넘어서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차, 2차, 3차는 우리가 겪은 과거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닥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이 필요하고 예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그 누구도 쉽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그런 초연기라든지 실시간 상호작용의 어떤, 그래서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 한계를 극복해내는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1차에서 4차까지의 그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또 변화를 했는데, 그 변화의 어떤 그 단계나 과정들을 또 이제 한번 살펴보면, 궁핍의 시대, 풍요의 시대, 그 다음에 과잉의 시대, 이렇게 우리 사회가 발전해오고,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1960년도 정도까지 정도 보고, 이게 한 2000년도 정도를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이 시점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궁핍의 시대는 사회가 급속도로 확장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수요가 초과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니즈가 엄청 많았죠. 그 일반 그 대중이나 시장에서. 그래서 그 요구하는 니즈에 맞는 제품을 싸게 공급만 한다면 그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은 엄청 좋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이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궁핍의 시대라는 것이 당연히 그 직원들, 노동자, 근로자들도 궁핍했기 때문에 그 생산 수단으로서의 어떤 인적 자원이 되게 풍부했었죠. 그래서 생산 수단으로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풍요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초과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기존의 궁핍의 시대에서의 경쟁은 땅 따먹기, 내가 더 많은 땅을 따먹으면 되는 그런 경쟁이었다면, 풍요의 시대에는 이제 공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남의 땅을 뺏어와야만 되는, 그래서 생존의 경쟁이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과잉의 시대가 되면, 과잉의 시대는 보면 사실은 뭐 두 가지 요소로 또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확장사회, 수축사회. 확장사회에서의 과잉의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는 확장은 되는데, 그 사회적인 경제 확장보다 이 공급이 훨씬 더 빨리 확장이 더 많아져서 그 과잉이 되는 남아도는 이제 이런 사회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과잉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겪을 과잉의 시대는 수축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감소되면서 또 그 경제는 저성장 혹은 뭐 장기 침체, 이런 사회가 이제 계속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불황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전의 불황은 어떤 순환 과정의 경기 순환 과정에서의 불황이었죠. 그래서 버티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 자체가 수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수요가 감소되는, 이 확장 사회는 수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뭐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공급이 더 빨리 늘어나서 이제 이 과잉이 되는 거였다면, 앞으로 수축 사회는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아마 최근까지 일본에서 겪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어야 될 그런 게 수축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필연적으로 이제 과잉의 시대가 되죠. 당연히 과잉의 시대가 되면 이제 뭐 더 치열한 이제 생존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잉의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시대적 배경과 같이 이제 결부가 되면, 뭐랄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대체되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새로운 거대 공룡들이 기존의 거대 공룡들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이 질적인 전환이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과잉의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기존의 제조 중심의 혹은 그룹 중심의 것들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빠른 어떤 뭐 IT 기반의 새로운 어떤 신생 기업들이 그 급속히 발전을 해서 기존의 공룡들을 무너뜨리는 뭐 이런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경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이제 나타나는 시점이 1900년대 정도라고 만약 본다면, 이때는 궁핍의 시대였기 때문에 생산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러면 어떻게 생산하는 게 좋을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날 수 있는 게 표준화, 그 다음에 분업,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 전제에는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생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기존의 수작업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생산 이론들이 접목이 되면서 이 궁핍 시대에 맞는 대량 생산, 저가의 대량 생산, 표준화된 저가의 대량 생산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1920년대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관리가 시작됩니다. 직원에 대한 관리죠. 그래서 기존의 그 생산 중심의 그런 그 경영에서는 사람이라는 건 단지 기계를 보조하는 보조 수단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이 성숙이 되고 당연히 기계가 고도화가 되면 그 기계를 잘 운영하는 그 노하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숙달된 또 직원이 또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뭐 당근과 채찍과 같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며 어떻게 뭐 일을 더 많이 하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어떤 관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다음 40년대쯤 되면 서서히 이제 풍류의 단계로 이제 접어들 준비가 이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판매가 중요하게 됩니다. 판매, 영업, 광고. 이제 생산이 충분히 많아지면서 이제 제품들이 다양화됩니다. 그러면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제품이 있다, 이 제품이 어떤 효과가 있다, 이 제품이 어떤 뭐 편익을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줘야 그거를 보고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매나 영업이나 광고가 이제 중요하게 되죠. 이제 이게 물품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960년대가 되어져서 풍요의 시대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마케팅이 이제 영업에서 마케팅이 이제 대두되게 되는 이제 이런 마케팅은 차별화죠. 차별화의 가장 큰 어떤 그 포인트는 저가격, 고품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성비부터 시작을 해서 차별화를 이제 시도해 나가는 것이죠. 이때 이런 차별화나 어떤 마케팅이 중요하게 되는 시점은 바로 이제 경쟁이 시작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풍요가 되고 시장에서 이제 그 대체제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누군가가 확보한 시장을 가서 이제 뺏어오거나 지키거나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경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1980년대쯤이 되면 일단 이제 지속 성장이 이제 중요한 이런 공급자 간의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남는 게 없는 이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어지면 그다음부터 필요한 것이 이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고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지속 성장 이전에 지속 성장이 중요한 그 시대 이전에는 조직은 계속 커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 성장의 개념이 굳이 필요가 없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지속 성장이 보장이 되고 지더라도 생존을 하면서 다시 또 이길 수 있는 또 경쟁을 또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되면 지속 성장의 개념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야, 이게 지금 원래는 살았는데 과연 5년 뒤에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것이 이제 브랜딩. 이제 이 평판이 되게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단지 하나의 제품에 대한 이 차별화, 고품질, 저가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믿을 수 있어. 혹은 저 회사는 참 좋은 일하는 회사야. 이런 이제 평판 관리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가 되면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물론 이전에도 이제 제한이 되었지만 이해관계자가 경영에 어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이런 쪽이 이제 대두가 되는 이런 게 되었었습니다.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그냥 경영에 감안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영에 참여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2020년쯤이 되면 아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실시간 상호작용의 시대 상황에서 그런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그 사회적인 상황에 버틸 수 없다면 혹은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그 사회에 더 잘 부응하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 스타트업이 제시하는 가치가 거대 공룡들이 제공하던 기존의 가치를 넘어선다면 한 번에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큰 이제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서 이야기했던 1차 산업혁명부터 2차,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회 경제적인 기술적인 진보들하고 이 동질의 양면처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 경제적인 기술적 진보가 이런 시대적 상황을 만들었고 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경영 이론들이 이제 중요하게 어떤 그 트렌드로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영 이론들을 한번 짚어보면 대체적으로
중요한 시사점 한 4-5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그것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후행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이론이라는 것이 먼저 생겨서 그 다음에 미래의 사회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 제대로 활용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룬 뒤에 그 성공이 보편화가 돼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패턴이 되면, 방식이 되면, 경영의 방식이 되면, 그게 생산이 됐던, 인적 자원 관리가 됐던, 마케팅이 됐던, 되면 그것이 바로 이론화로 만들어져서, 제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사회에 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아주 최신의, 아주 검증된, 성공이 검증된 그런 최신의 이론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우리 조직이 닥칠 그 상황에 적합하리라는 그 보장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닥칠 그 사회는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론은 후행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경영 이론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부적인 여건을 봤더니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성공하고 그 성공이 이론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이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라도 서로 그것이 20년 전에 혹은 50년 전에 유행하던 이론이라도 혹은 아무런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아주 소수의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 이론의 전제 조건이 되는 그 상황이 내부 여건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의 상황이 맞다면 같다면 똑같다면 그 이론은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유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후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가 되지만 또 전제 조건이 맞다면 굉장히 오래된 이론도 유효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부다. 앞서 이렇게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조직이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해서 적응을 해서 성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이론화가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경영 활동이라는 것은 인사에서부터 해서 생산과 고객과 시장관리와 브랜딩과 마케팅과 경영 방침이나 미션, 비전, 경영 이념에 이렇게까지 수많은 영역이 있지만 유행이 되는 이론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머지 부문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역에 대해서 아주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딱 맞는 그런 이론이라 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전제 조건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혜로운 경영자라면 어떤 특정 분야에 좋은 이론을 한번 채택을 하면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좋은 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다른 경영 분야와 경영 활동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시대를 이제 거쳐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조직이 처해진 이 상황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가 처해질 어떤 상황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그런 행동을 한 그런 여건은 외부적 여건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떤 경영 이론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과거에 어땠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미래에 어떤 결과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경영이죠. 이렇게 해야 선순환이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물론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개별 이론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대 8의 법칙이죠. 매출의 80%는 20%의 고객이 한다. 조직의 일의 80%는 20%의 엘리트 직원들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현재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이어지는 그 경영에서 성공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 맞는 지금 현재 최적화된 것이 과연 앞으로도 최적화가 될 거냐? 그건 보장되지 않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상황에서 20%에 집중을 해서 20%의 고객에 집중해서 80%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20%의 직원을 제대로 잘 관리해서 80%의 어떤 생산성이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나머지 80%의 고객, 나머지 80%의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방치하고 있는 이 80%를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하면 2년 뒤, 3년 뒤에 큰 핵심 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또 핵심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영 이론 바로 보기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전반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경영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봤더니 이런 한 5가지 정도 시사점이 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